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챕터는 바로 디지털 광고의 역사 챕터입니다. 전통적인 마케팅이나 광고의 역사에 대비해서 사실 디지털 광고가 가지고 있는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죠. 3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3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 바로 디지털 광고와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야의 광고나 마케팅을 희망하시는지는 몰라도 이 디지털 광고의 역사 정도는 기본 소양으로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디지털 광고의 역사는 정보통신 플랫폼의 역사와 그 흐름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해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전이나 그에 따른 주사용 디바이스의 변화와 흐름의 그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광고를 마케팅을 공부하시던 취업을 희망하시던 이 정보통신의 인프라의 발전 과정과 디지털 광고의 역사 과정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보통신 플랫폼과 디지털 광고 동일하게 총 4개의 흐름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기별로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될 예정인데, 다만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게 PC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들은 지금까지도 변화하고 발전해 가면서 병행되고 있는 기술들이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술들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 꼭 염두해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또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의 기능적인 측면. 두 번째,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 세 번째, 커머스의 측면. 마지막으로 정보 획득, 서치의 측면입니다. 이 4가지 측면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적용해 가면서 생각해 가면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조금 더 머릿속에 명확하게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응답하라 시리즈가 연상이 되는 PC통신 시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PC통신이라는 거는 전화 모뎀을 활용해서 호스트 컴퓨터, 즉 통신 서비스, PC통신을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발전한 것을 저는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소비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동호회, 두 번째가 채팅, 마지막으로는 게시판의 기능입니다. 이 3가지가 각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서로 연관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때 동호회가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동호회들이 쏟아져 나왔고 팬클럽 문화도 이때부터 정말 가속화되기도 했는데요. 이 팬클럽 문화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자면 각각의 4대 통신사에는 4대 통신사 공식 팬클럽이 존재했습니다. 이 공식 팬클럽 내에는 게시판과 채팅 기능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을 채팅에서 다시 한번 다루면서 토론 문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이 게시판 내용에서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팬픽이라고 하는 문화도 생기면서 웹소설로도 연결이 돼서 사람들이 창작 활동까지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텍스트로 된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웹소설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는 바로 PC통신 게시판에 연재되고 있던 웹소설인데요. 이게 정말 흥행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2000년대에 귀연이 지금은 각종 플랫폼에 있는 인터넷 소설들이 이때 이 PC통신 게시판의 웹소설에서 시작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머스 활동에 대한 얘기도 빼먹을 수가 없는데, 커머스 활동은 사실 인터넷의 발달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겠죠. 물류 서비스나 물류 인프라의 구축이 아직 이때 시절에는 발달이 따라오지 못해서 커머스까지는 좀 어려웠지만, PC통신 그 자체가 유료 서비스였기 때문에 물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로서 커머스의 시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뭔가 시대상을 보고 싶다. 뭔가 PC통신 나는 안 해봤지만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는 접속이라는 영화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뭐 내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영화이지만 이 채팅을 통해 남녀가 익명으로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다 마음이 통해서 결국에는 오프라인의 만남까지 시도하는 이런 시대상이 굉장히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간접 경험하고 싶다면 접속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월드와이드 웹의 시대입니다. 90년대 중후반이고요. 비로소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상용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의 주요한 변화를 가지고 온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고 일어나면은 통신기술이 발전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TV 광고에는 ADSL, VDSL과 같이 초고속 통신망을 홍보하는 문구 속에 이런 기술의 네이밍까지 다 넣어서 광고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시기이고, 결국에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1가정 1 초고속 인터넷이 이제 보급이 될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아마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는 초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시기를 닷컴 시대다 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경제용어로 뭐 닷컴 버블과 같은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루에 생겼다 없어지는 사이트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고, 더불어서 이커머스가 발전이 되면서 정말 많은 쇼핑 사이트들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기술의 변화도 있었던 시기인데요. 아무래도 물류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투자라든지 혹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던 시기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대중적인 상용화나 이슈 메이킹의 역할은 저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바로 다모임과 아이러브스쿨과 같은 동창 찾기 사이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있는 인맥을 온라인으로 끌어와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다시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줄어들고 굉장히 생활 깊숙이 들어오게 됐던 계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인맥 서비스가 사회적인 현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싸이월드입니다. 싸이월드와 같은 초창기 한국형 SNS는 웹 기반의 서비스였는데요. 이때는 또 일촌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일촌을 맺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때 대학생일 때 이제 딱 처음에 입학하면은 싸이월드 물어보고, 두 번째가 네이트온과 MSN 메신저 아이디 물어보는 게 진짜 뭔가 국룰이었던 시기였는데요.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가 예전에는 뭐 PC통신 시대에는 게시판과 뭐 전화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 WWW 월드와이드 웹의 시대가 되면서 메신저 프로그램과 또 싸이월드, 아이러브스코어 같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이 활발히 만들어지며 오프라인에 있는 인맥들이 계속적으로 커넥팅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메일의 보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포털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이메일 보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서 이제 만들었던 한메일, 그리고 후속 주자로는 네이버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는 한메일 덕분에 2000년대 초반까지도 국내 종합 포털 1위였을 정도로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때는 뭐 한메일뿐만이 아니라 카페 서비스도 보통 네이버보다는 다음 카페 중심이었었습니다. 한메일 덕분에, 그리고 다음 카페 덕분에 2000년대 초반까지는 네이버가 아닌 다음이 국내 종합 포털 1위였을 정도로 저는 이 초창기의 포지션이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포털 서비스가 발전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가 고도화가 되고, 채팅 서비스는 프로그램으로 따로 출시가 되는 것처럼 좀 발전이 되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트온이라든지 외국 브랜드인 MSN 메신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통신망의 발전의 가장 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엔터테인먼트의 다양화였습니다. PC통신 시절에는 오로지 텍스트로만 즐기던 엔터테인먼트를 이제는 음악, 사진,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동영상까지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게 바로 이 월드와이드 웹의 시대인데요. 이때 유튜브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동영상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뭐 벅스, 멜론과 같은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출범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손쉽게 컨텐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바로 현재이기도 한 모바일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시대다라고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 딱 스마트폰만 떠오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 시작점은 피처폰에 있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피처폰 키패드에는 이렇게 네이트 버튼이라는 게 있어서 들어가서 간단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고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스마트폰에서 즐기는 엔터테인먼트에 어떻게 보면은 초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 피처폰 시절에도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었다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드디어 대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스마트폰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포인트를 정말 맥시멈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부분이에요.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 종류가 있죠. 첫 번째가 바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고 두 번째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메신저 앱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대표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왓츠앱이라든지 위챗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특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무제한으로 나눌 수 있는 대화입니다. 사람이 1대1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실은 되게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정말 서로를 잘 알아갈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문자로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알아가던 것에 비해 사람을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배경을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인화되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할 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더 개인화에 적합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더 좋겠죠. 더불어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상을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1대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요. 이 SNS 서비스를 통해서도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이 SNS에 올리는 광고 메시지, 광고 카피도 사실 이 플랫폼을
잘 이해를 해야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화되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있는 카페 같은 기능들이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도화되고 취향이 좀 더 뭔가 좁혀지고 하면서 정보는 깊이 있어지고 정보의 양도 많아지게 됐죠. 웹 게시판 형태가 모바일로 옮겨오면서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웹 시대의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게시판 형태의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이제는 정말 더 세분화돼서 많이 모바일화해서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인데요. 유튜브가 굉장히 대중화가 되었죠. 예전에는 정말 좀 기술이 있는 사람들만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누구나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의 기능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정말 많아지고 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한 개인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되게 멀티플한 역할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동영상 컨텐츠가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주류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OTT 서비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료 OTT도 있겠지만 뭐 무료 OTT 서비스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정말 눈 뜨고 밤에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동영상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전에는 mp3 파일을 P2P 사이트에 올려서 주고받고 좀 불법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 사회생활 초년생 때는 멜론 탑백이라고 해서 mp3 파일을 100곡을 zip 파일로 넣어서 막 사람들이 주고받는 걸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멜론에 이제 합당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리밍 시대가 도래했고 굉장히 국내에 잘 안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머스인데요. 이제는 뭐 물류 서비스는 발전을 하다 못해 막 하루 뭐 2-3시간 만에 배송도 오고, 뭐 배달 같은 경우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이 90% 이상이 넘고, 또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터치 2번이면은 초고가의 물건도 살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커머스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모바일 시대가 바로 디지털 광고가 중요해지는, 저는 이제 가장 큰 분기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IoT 시대입니다. IoT, 즉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물 인터넷 시대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왔는지 모르겠고 나에게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주거 공간의 IoT 서비스입니다. 주거 공간, 특히 이제 뭐 신축 아파트나 신축 오피스텔 입주하신 분들은 다 스마트홈 서비스라는 것들이 기본 내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내 집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인데, 뭐 난방을 올린다든지 가스불을 조절을 한다든지 뭐 하다못해 조명을 킨다든지 하는 것들까지 다 핸드폰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신축 안 사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네, 가전제품에도 다 스마트홈 서비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LG 가전제품을 쭉 썼었는데 LG 가전제품을 막 다 쓰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은 에어컨, 정수기, 뭐 TV,
공기청정기 다 컨트롤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IoT 서비스의 일종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쓰고 계시는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스마트홈 서비스, IoT 서비스의 일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기술들을 어렵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정말 이 세상에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